자, 그러면 교재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사업자가 된다, 안 된다. 사업자 가장 뭐 임대 사업에 지금 관심들 많잖아요. 그러면 임대 사업자 등록증부터 내야겠죠. 예. 그런 사업자 등록하는 단계부터 교재 1편의 1장 1절에 써놨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가 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가정주부가 아니고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사업자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 사장님입니다. 법인사업자를 내게 되면 대표이사님이 되는 거고, 법인사업자 이름이 올라가면 그건 대표이사님이에요. 요새는 법인사업자 대표 보고 사장님 하면은 촌스러워. 대표님 이래야지. 텔레비도 요즘은 연습곡 주로 그러더구만. 그렇지 않으면 이사님 그래야 돼요. 사장님은 누구냐? 구멍가게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매매나 신축이나 판매를 하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회장님입니다. 부동산이 한두 푼입니까? 예. 구멍가게하고 비교가 안 되지? 근데 법인사업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되면 뭐가 된다? 비즈니스 우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만 내놓고 집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하루 종일 그러다가 짬나면 잠깐 컴퓨터로 경매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고 나 사업자. 그러면 아니지. 비즈니스 우먼, 비즈니스라고 그랬잖아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술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거는 오로지 거기에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8년 제촌자격 농지 따질 때 아주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8년 동안 농사를 스스로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양도세를 한 푼도 안 걷어갈 수도 있고 다 걷어갈 수도 있다. 농지인데. 그런데 이 제촌 자경이라는 말을 따질 때 이 자경은 50%의 뭐 자기가 뭐 노동력을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지가 농사를 다 지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소유자가 직장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농사 짓냐? 이렇게 봐.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니, 농사를 옛날처럼 옛날에 뭐 농사 짓는 분들 용어도 있는데 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새벽에 해 뜨기 전부터 옛날 어른들은 논밭에 나가가지고 봤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야말로 그 농업이 전업이니까. 근데 요즘 그렇게 농사 짓는 분 있나? 없지. 다 기계로 하고 뭐로 하고. 아니, 서울에 있는 분들도 주말에 한번 내려가서 뭔만 솎아줘도 밭농사는 충분히 질 것 같더라고. 그리고 망하면 어때? 농작물 망하면 어떠냐고. 그거 얼마 번다고. 되게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자기 심심풀이로 하잖아요. 망하면 농사 지었다는 것만 입증해주면 나중에 팔 때 세금 안 내는데. 네. 여러분들이 시골에 농지 사면은 그것도 다 투자 목적이지. 말씀은 농사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나 먹고 살랍니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땅값 올라오면 팔 거지 다. 근데 직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는 뭐냐면 사업이 아니다. 사업성이 없다. 근데 국세청도 답답한 게 이걸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다른 사업소도 있다든지 다른 직장을 다닌다든지 되게 이런 건으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은 1년 중에 방학이 길잖아. 그리고 이제 지방 발령받고 이러면 그정 농지가 좀 돈이 든다 하면 싸니까 아는 학부모 통해서 사요. 그리고 학교는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도 잠깐 가서 볼 수 있고 자기 집 근처니까 또 방학 때 좀 돌볼 수도 있고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실제 팔거든요. 그럼 실제 이 사람이 농사 지어서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농지원부나 이런 데에 다 자경으로 뜹니다. 근데 세무서는 안 해줘요. 이유는 뭐냐? 비즈니스 본격적으로 지가 올농사 앉았다는 거지. 그럼 부동산은 어떠냐? 부동산 매매든 뭐든 한다고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럼 부동산이라는 거는 구멍가게처럼 물건을 쌓아놓고 여기는 원룸 하나, 여기는 빌라 하나 이렇게 백화점 쌓아놓듯이 쌓아놓고 사람 오면 그때그때 파는 물건이 아니오. 1년에 한 건도 못 팔 수도 있어요. 이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해?
물론 그분은 1년에 한 건도 못 팔았지만 아침에 눈만 뜨면 신랑 밥도 안 해주고 무조건 복덕방 다니면서 팔라고 다녔습니다. 부동산에. 근데 안 팔린 거야. 비즈니스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 근데 안 팔려서 실적이 안 나왔네. 그러면 세무서에서 당신은 사업자 아니야. 사업자 등록만 했지 사업자로서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시비를 건다. 실제로는 열심히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진짜 집에서 매일 일어나서 자기 딴 일만 인터넷 쇼핑만 하고 다른 일 다 하다가 어쩌다 한번 거들려서 예전에 사왔던 빌라나 땅들을 1년에 서너 건씩 팔아버렸다. 그럼 현재 세법상으로는 1과세 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번 이상 양도할 것 이렇게 돼 있어서 1년에 6번입니다. 6번을 다 사고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즈니스 하느라고 크게 애쓴 것도 없지만 100% 사업자야. 사업자 등록 안 내도. 일단은 우리가 뭐다 뒤든지 간에 나중에 꼬투리를 안 잡히려면 사업자가 되고 싶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나중에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절차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교재에 써놨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크게 여기에는 그건 구분하는 것 같은데 법인 사업자가 있고요. 법인하시고 싶은 분은 법인 사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사장님, 회장님이죠. 법인 사업자는 대표님입니다. 법인은 그대로 법인일 뿐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이 간이 과세자 없앤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없앤 것 같아요. 지금 법인 사업자는 그러면 면세, 과세 구분하지 않느냐. 법인은 면세, 과세 구분을 안 해요. 즉 면세든 과세든 간이든 일반이든. 근데 간이는 인정 안 하고 일반만. 법인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법인 사업자는 한 장 딱 내면. 면세, 과세. 개인 같으면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법인은 말 그대로 대규모 대표 이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1인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딱 내면 그 법인으로 나온 사업자로 면세도 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 자기가 법인으로 건축을 한다. 그런데 주택이다. 그러면 계산서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가세 안 하고. 면세를 했으니까 그냥 법인 그 사업자 등록 번호 가지고. 그 다음에 면세 과세는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얘기예요. 일반 상가 같은 걸 때는 과세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고요. 법인명으로 주택을 임대한다. 그럼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거든요. 그러면 계산서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증빙 처리를 세금 계산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간이과세제처럼 뭐 일반 계산서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조금 우리 그 공부할 목표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부동산 취득 양도할 때만 잠깐 알려줄 거예요. 그럼 개인은 법인은 어느 정도 기장의 규모라든지 세법의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레벨에 있다고 전제를 하고 법인사업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되는데 개인은 진짜 구멍가게 사장님부터 다 들어가 있거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하는 분도 사업자를 내야 돼요. 예전에는 조그만 장사하려면 이런 거 안 내고도 됐어. 근데 지금 왜 내야 돼? 슈퍼에서 어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좀 너무 뭐해도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 먹고 10,000원 나왔는데 카드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사모님들도 뭐 카드에서 뭐 끊어지는 거 있으면은 슈퍼마켓 이런 데서 나오면서 그거 뭐 배추 사고 뭐 사고 이런 것도 카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카드로 다 낸다. 카드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100%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카드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그 기계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기계를 가져오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그 기계가 인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하는데 기맥히게 잘 돼. 어떤 사람들이 와서 호떡을 카드로 사. 그러면 이 기계 있어야 돈 받아. 그러니까 그 기계 없다고 하는 분은 어떻게 의심을 해야 되냐면 아, 사업자를 안 냈구나. 현금으로만 달라고 하면. 즉, 요 집은 증빙 처리하려고 영수증 뭐를 내가 받아도 나중에 증빙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사업자 안 낸 사람 그의 증빙 갖다가 인정 못 받으니까. 아직도 현금으로만 받는 데 있죠.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는 어떤 세무에 대한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줄 때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당신은 과세야, 당신은 면세야. 어떤 때는 과세, 면세 섞어 있고 겸업.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 임대는 뭐냐?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세주는 사람들은 다 면세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축 판매 같은 거 공사할 때 신축업자로 건축주가 되어서 나는 집 져서 팔겠다? 그러면 그 집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그것도 면세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로 받아놔야 돼요. 그로에 상대방하고 거래할 때 부가세를 안 줄 수가 있어. 왜 안 줘? 하고 따지면 이 사업자로 딱 내면 돼요. 세무서에서 나를 이렇게 부가세 주지 말라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놔 했더니 이거 내놔. 그럼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 여러분들이 땅 사서 집을 국민주택 규모 빌라를 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거를 도급을 줘. 그래서 도급업자하고 5억에 공사계약을 했어. 도급업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공사계약서 5억에 옆에 VAT 별도 이렇게 써 있어. 다 계약서는. 그리고 5억이 공사비용. 그리고 나중에 업자가 이 건축주한테 부가세 이제 주세요. 정산을 해봤더니 이 5억이 내가 들어갈 비용 중에 부가세에 해당될 일반 공사가 3억이고 2억 정도는 노임으로 나가니까 노임은 부가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면세다. 그래서 3억에 해당되는 부가세 10% 3천만 원을 추가로 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끊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면세사업자라면 나는 면세사업자니까 3천만 원 못 줘.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놓고 공부해보니까 나는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 용역이니까 안 줘도 된다더라. 그래서 나 못 주겠어. 그러면 세무서가 과세해봅니다. 처음부터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짓다 보니까 아래는 상가로 1층은 빼고 2층, 3층부터 올린다. 이러면 상가는 과세야. 그러면 두 개 다 받는 건데 두 개가 합쳐지면 이거는 없어져요. 그냥 과세 사업자 이래. 그래서 요 상가가 하나라도 낀게 있으면 구탱에 사업자 등록이 이게 안 나옵니다. 이게 나와버려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부가세 문제 때문에 계속 싸워요. 물론 이게 1%짜리라면 전체 규정의 1%의 금액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 부분을 분명히 좀 받을 것.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과세분이 있더라도 면세로 입증할 수만 있으면 면세로 받아놓으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임대나 신축 판매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얘기할 때 좀 더 복잡하면 담당자하고 상의하세요 그래. 그럼 담당자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아주 대표적으로 신축 판매할 때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허가서 가지고 가서 사업자를 받아요. 근데 허가서 가지고 받을 때는 건물이 안 지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허가서에 있는 용도만 가지고 이걸 판단해요. 주택이냐 상가냐. 근데 허가서에는 상가가 들어있어 일부. 그런데 실제로 이분은 상가로 허가만 받을 뿐이지 집은 여기다가 다 주거용으로 질 생각이야.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건폐율이나 주차장 면적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미리 얘기를 잘해서 실제 내가 신축하면 다 그렇게 주거용으로 질 거다. 근데 실질과세 원칙으로 이 허가서에 있는 상가는 무시하고 면세를 좀 해주세요. 해서 설득이 되면 면세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신축했을 때 현장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지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내가 신축한 것이 그렇게 이 지금 신청한 내용대로 안 돼 있다면 그때 가서 과세로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VAT 10%를 항상 떼고 받아라 하는 그런 논리고요. 간이 과세자는 이 부가세 10% 규정이 없이 그냥 1년에 몰아서 조금만 걷어가는 거예요. 즉 소규모 사업자. 왜냐하면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구멍가게를 하는 분들한테 간이 과세자로 일반 과세자로 다 하라고 하면은 장사 못 합니다. 100원짜리 연필 사가는데 걔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주면서 110원 내놔. 이렇게 어떻게 해? 그렇게 장사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거든요. 10%를 더 내는 게. 그래서 영세한 사업자들, 이 간이과세자들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과세 할 것, 어떤 사람은 간이과세자 될 것. 1년에 2,400만 원 이하는 뭐, 이상은 뭐. 그 다음에 면세라고 하는 사업은 어떤 거. 뭐 국민주택 건설 용역, 국민주택 임대 용역, 이런 식으로 뭐 농수산물, 축산물 이런 용역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면세. 과세는 그 나머지는 과세. 이런 식으로 다 법으로 정해놔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놓은 거에 딱 찍혀서 나눈 거고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매매 사업은 어디에 들어갈까? 부동산 매매라고 그래요. 부동산에는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사업은 면세라고 안 하고 과세라고 합니다. 주택 매매 사업자 이러면 면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주택 매매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두 개 중에 이걸로 찍어 들어가는 거고 부동산은 우리 회장님이거든요. 단위가 크거든. 그러니까 소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 과세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여기로 사업자가 나와요.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를 인터넷에서 여러분들한테 상담하다 보면 물어봐. 이번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간이과세자로 내면 안 될까요? 나 주택만 사고 팔 거니까 면세로 내면 안 될까요? 우리가 결정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 다음에 신축 판매하시는 분들 나는 주택을 신축 판매한다. 상가를 신축 판매한다. 이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데 허가세에 85평면 이하야. 그러면 그거는 면세예요. 면세. 면세는 일반과 간이의 개념은 없고요. 그냥 면세 사업자가 되면 다 계산서, 부가세가 없으니까 아예. 굳이 이거는 부가세 붙이는 때 많이 붙이느냐 조금 붙이느냐 하는 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세가 되면 이것을 구분할 실익이 전혀 없죠. 그냥. 그런데 상가 신축 판매. 그럼 자부가세 있잖아. 그러면 과세. 이렇게 업종별로 1년에 얼마 버느냐 하는 규모별로 그 다음에 그 사업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사업자가 됐을 때의 얘기야. 사업자가 안 됐을 때는 사업자가 등록을 해도 안 됐을 때는 양도소득이에요. 부동산 매매하면.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는 거 서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한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뭐 이런 거 있다. 우리 알아서 읽어보시고. 우리 부동산에는 사실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만 추려서 교재에 썼어요. 상담할 때 보면은 과세 업종인지 면세 업종인지 이런 경우도 많이 물어봅니다. 주택임대 같으면 면세라고 그랬죠. 근데 사업자 유형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죠. 나 일반이냐 간이냐. 간이로 하기 싫은 일반이로 하기 싫은데 간이로 하고 싶은데 특히 상가 임대하시는 분들이 일반 간이 많이 물어봐요. 임차인한테 부가세 10%를 받아야 되거든 월세. 근데 그 사람은 간이 사업자야. 그러면 10%를 받아도 그 사람은 그 10%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게 태클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나도 간이가 되면 받지도 않고 그 사람도 그러면 좋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연간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간이로 가고 싶으면 연간 매출을 줄여야 돼요. 근데 줄이고 계속 올라가거든. 근데 어느 시점에 줄이고 싶으면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폐업. 하고 다시 개업. 0부터 시작. 뭐 이런 논리를 해서 이걸 모자 바꿔 쓰기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세무서에서도 그 자리에서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면 바로 조사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 세금의 문제는 돈을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의 문제라
돈을 내는 분들도 머리를 무지하게 씁니다. 근데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쟁점화됐던 것들이라 별 수단이 다 나왔고 나오면 또 정부는 그거를 또 커버하고 또 그걸 피해서 나오고 또 커버하고 이러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러 온 거죠. 그래서 허가 등록, 공동사업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쭉 했어요. 매매사업자를. 그런데 전수장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는 매매사업자를 할 필요가 없어. 에이, 지금이라도 괜히 자꾸 세무서에서 뭐 날라오는데 아이, 그만둬야겠다. 그럼 혼자 그만둬야겠다면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이라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했던 거니까 이 의사표시를 처리해야 돼. 그게 폐업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신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할 때 주의할 점. 폐업할 때는 폐업할 때까지의 소득이나 이런 거를 다 신고를 다 끝내야 돼.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만 하나 딸랑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폐업하는 것과 동시에 그 폐업일이 속하는 날, 달에 전부 다 기간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신고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면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이게 나오네요.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산재보험 이래서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요즘은 더 커요. 지금보다. 그리고 이건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한번 나오면 뭐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서 땡깡 부리는 분은 좀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대로 내고 이러는 것 같아요. 폐업을 하는 이유 중에 50%가 요즘은 이것 때문에 한답니다. 이것 때문에. 즉 사업자 등록을 내놓으면 그것 때문에 세금이 다 나오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폐업사실 증명은 떼와 이러거든요. 폐업사실 증명원을 떼어가면 그 부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폐업사실 증명원이 폐업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 신고납부기한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업소득 가산세라는 것도 그냥 읽어보시고 예를 들어 사업자가 되면은 이 가장 나쁜 거예요. 비사업자가 되면 가산세가 그렇게 심하질 않아요. 즉 페널티가 별로 없다고. 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별로 없어. 근데 사업자가 되면은 혜택을 주지만 간섭을 많이 해야 돼요. 너 신고해야 된다. 부가세 신고해야 된다. 1월달엔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된다. 노무비 나갔으면 노무비 매달 11일 날 원천징수 신고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막 부여해. 사업자가 안 되면은 집 팔고 양도세 한번 딱 신고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그런 의무를 부여할 때 이행을 안 해도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페널티가 많아요. 그래서 가산세 규정 보면 여기 12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부 안 했다고 가산세. 이런 사람들, 법인사업자들. 규모가 좀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 안 했다고 가산세. 그 다음에 증빙서류 제대로 안 받았다고 가산세. 또 뭐 원천징수 이행조서 같은 거 제출 안 했다고 가산세.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하라는 거 안 하면 다 가산세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자 같으면 신경을 써야죠 좀. 그러니까 자기가 신경을 못 쓰니까 세무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월 10만 원씩 주고. 세무사가 이거를 다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좀 자신이 없으면 월 5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기장료를 주고 세무사한테 맡기셔야 돼요. 특히 우리 부동산은.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단점이 거래가 자주 입지를 하네. 구멍가게처럼 하루에 뭐 20건, 30건씩 사고 팔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1년에 한두 건 뭐 팔고 사고 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사이에 신고 의무 때문에 세무서 사무실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세무서에 제출을 해줘요.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해줘야 이런 게 없나. 근데 본인이 하면 이런 걸 못 챙긴다고. 그럼 나중에 이 페널티가 세무사 기장료보다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내가 사업하러 하겠다 하면 세무사 하나를 똑바로 만나서 하시면 돼요. 저는 안 합니다. 머리 아파요.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임대만 조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라는 제도가 있어요. 요즘은. 특히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은 꼭 이걸 내야 돼요. 사업용 계좌를 자기 개인 계좌예요. 여기냐. 개인 계좌를 사업자 등록증하고 같이 은행 가져가면 은행 애들이 그 계좌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묶어줘요. 연결해 준다고 그냥 사업자.
이 사업에 쓰는 돈은 입출금은 이 계좌로 하겠다는 뜻이야. 대표적으로 우리 어떤 거예요? 신축 판매할 때. 땅 사는 시점부터 사업용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에 돈이 들락날락 한 거는 그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줘야지. 두 번째, 이런 사업용 계좌가 있으면 대출해 줄 때 유리해요. 사업자한테 대출해 주는 은행 대출금하고 비사업자한테 대출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이자율이. 그래서 정부의 정책으로는 사업자한테 사업자금으로 대출해 줄 땐 이자율이 일반 개인보다는 쌉니다. 그럴 때 뭐를 근거로 삼을 거야? 사업용 계좌, 사업자 등록증. 특히 신축 판매하시는 분들 기획재정부 나라 돈 받아가지고 대출받아 집 짓기 때문에 이 사업용 계좌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사업용 계좌가 있음으로써 좋은 점이 좀 있어요. 물론 개인 계좌로 인출금하지 말고 이걸로 하게 되면 증빙서류가 나중에 좀 없더라도 이걸로 소명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판매 사업자는 꼭 이게 있을 것. 임대 사업자는 필요 없고요. 매매 사업자도 필요 없습니다. 하는 방법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요. 한 시간 쉬었다가 부가가치세 부분 약간 훑어보고 그 다음 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